요즘 국제결혼이 말이 참 많죠. 문화 차이 때문인지 생각보다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 커플들이 유튜브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려 11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시집온 러시아 여성입니다. 영양실조로 임신이 쉽지 않았던 그녀는 어렵게 기적처럼 아이를 품게 되었지만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충격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이 부부는 끝까지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러시아의 작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이곳에서 21살의 제 하루하루는 항상 고된 노동과 가난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몸은 피곤함에 절었지만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술에 절어 계셨고, 큰 목소리와 화난 표정이 두려웠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나, 오늘도 일찍 왔구나. 카페 사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약했지만 손님들의 미소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의 서툰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어요. 이름은 민호.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항상 제게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의례적인 미소로 답했지만 그가 자주 찾아오면서 서서히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러시아는 역시 춥네요. 그의 서툰 러시아어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본 한국어로 한 번씩 대답했어요. 저의 어설픈 한국어에 그의 눈이 반짝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알아듣기 힘든 대화를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업차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3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그는 카페에 왔고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렸어요. 힘든 아침도 그를 보면 조금은 견딜 만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일에 저는 극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저녁 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안나,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민호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어요. 의사는 저에게 당장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도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달랐어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음 날부터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타국에서 하루 중 유일하게 웃게 해준 보답이라며 그는 제게 일주일만이라도 쉬길 원했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고 민호 씨는 매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너무 외롭게 자랐네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삶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는데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출장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단순한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저는 진지한 그의 답변에 당황했어요. 장난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 씨는 더 자주 제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치 저를 설득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남녀 사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저희 두 사람은 끝내 연인이 되었고 민호 씨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민호 씨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가 현실이 되다니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호 씨라면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활짝 웃었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11살 차이, 다른 문화와 언어, 모든 것이 장벽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어요. 안나,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그 사람 제대로 알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유일한 남자,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비자 절차를 밟았고 2달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 씨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민호 씨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그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책자들, 한국어 교재, 그리고 러시아 음식도 몇 가지 준비해 두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민호 씨의 가족과 지인만 모인 자리였어요. 민호 씨의 유일한 가족인 시아버지는 조용하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구나. 그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시아버지는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저녁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때로는 답답했지만 민호 씨의 인내심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웃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2년째,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의사는 저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과거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민호 씨는 천천히 가자 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3번이나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 씨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일찍 귀가했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밤새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민호 씨는 더욱 저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입덧을 할 때마다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어디서든 구해왔어요. 시아버지도 자주 집에 찾아오셔서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임신 8개월에 들어섰을 때 민호 씨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호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경력에도 중요한 기회였어요. 안나, 어떡하지? 나 이걸 거절할까? 민호 씨의 고민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나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 씨는 결국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두면 너무 걱정돼요. 러시아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어때요? 출산할 때쯤 내가 돌아갈게요. 그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어쩌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제 출산을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다시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꼭 연락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곧 만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떨쳐냈어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안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보낸 돈 덕분에 살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일 민호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어요. 그는 중국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를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아기는 잘 있어? 그의 물음에 저는 항상 우리 둘 다 건강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평소와 같은 검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멈췄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쓸모없는 년,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잊은 줄 알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만약 사실을 알리면 그는 나를 버릴까? 시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안나, 무슨 일이야? 저는 그대로 무너져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유산 사실 그리고 민호 씨에게 말하기 두려운 제 마음까지.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사실을 말해야 해. 민호 씨는 널 사랑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것도, 민호 씨와 떨어진 것도, 그리고 이 끔찍한 소식까지.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 씨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제 숨이 꺼진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울 눈물을 다 흘렸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사정의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입양기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기를 찾았어요. 당신과 혈액형도 같고 외모도 비슷해요. 저는 손을 떨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였어요. 금발의 머리카락, 파란 눈, 그리고 러시아인의 얼굴. 아이를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안나, 제발 생각해봐. 이건 범죄야. 어머니의 만류에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씨, 나 오늘 출산했어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호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아이는 어때? 건강해? 그의 질문 폭격에 저는 준비해둔 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쁜 공주님이에요. 건강해요. 당신을 닮았어요.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민호 씨는 아이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너무 예뻐. 우리 딸이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민호 씨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고 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민호 씨의 출장도 끝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저를 닮아간다고 느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나, 조심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둘 비밀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민호 씨, 저, 그리고 우리의 딸.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민호 씨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도 서 계셨습니다. 아기를 더 단단히 품에 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닥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나, 민호 씨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익숙한 체온과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제 품에 안긴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우리 공주님,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 씨와 시아버지의 눈에서 잠시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치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를 많이 닮았구나. 예쁘다. 그 한마디에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러게요, 아빠. 안나를 닮아서 예쁘네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 씨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물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민호 씨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첫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호 씨와 나란히 누웠을 때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안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대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아이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에게 소피아라는 원래 첫째에게 지어줬어야 할 이름과 지민이라는 한국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소피아였지만 민호 씨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민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의 모양도 낯설었고 발음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매일 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었고 시아버지도 가끔 오셔서 쉬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나, 천천히 해도 돼. 조급해하지 마. 민호 씨의 응원에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정말로 속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민호 씨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 의지를 존중해 집 근처의 작은 카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예요.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뒀어. 민호 씨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결국 면접을 보게 되었고 서툰 한국어로 러시아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저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해 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고 메뉴판을 읽는 것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소피아를 민호 씨의 아버님께 맡기고 카페로 향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노트에 적어두고 집에 돌아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카페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안나 씨는 손이 정교해요. 바리스타 재능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원두의 향과 맛을 구분하는 법,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라떼 아트의 기술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시험 전날, 민호 씨는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거실을 작은 카페처럼 꾸며놓았어요. 손님, 카페라떼 한 잔이요. 민호 씨가 장난스럽게 주문하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한 날, 카페 사장님은 저를 정직원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께 조금 더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는 안도감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안나,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리노 씨는 승진해서 집에 더 일찍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소피아와 놀아주셨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러시아에서 온 바리스타로 알아봐 주었어요. 어떤 날은 카페에 일부러 저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안나 씨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무렵 우리 부부는 인꼬부부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리노 씨는 항상 퇴근길에 꽃이나 작은 선물을 사왔고 저는 그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한강공원이나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어요. 소피아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고 똑똑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안나 어머님, 소피아가 최근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자신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놀린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특별해.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야. 리노 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즉시 소피아의 유치원에 찾아가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그 후로 아이들의 놀림은 줄어들었지만 저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둘째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첫째에 대한 비밀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간절함과 소피아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 동의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금방 임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해진 덕분이겠죠.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왔을 때 민호 씨는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어요. 안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이가 너무 달라 보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은 금방 시아버지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특히 시아버지는 손자를 기대하시며 더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민호 씨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넓은 마음씨가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그날은 다들 제 임신을 축하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둘째는 이제 성별 알아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다음 주에 검사 받으러 가요. 제가 대답하자 다른 아주머니가 소피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째는 참 예쁘더라고. 근데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완전 엄마만 닮게 찍어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네, 저를 많이 닮았죠. 라고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닮은 아이 낳아야겠네. 또 다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에겐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겠지만 저에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나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들 눈치챈 걸까? 민호 씨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를 다닐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인사 속에서도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었고 소피아를 데리고 산책할 때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피해망상이 생겼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두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러시아 여자애 봤어?
완전 러시아 애더라. 혼혈은 티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놀라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대로 마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피아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소피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안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좀 불안정해요. 괜찮아요. 민호 씨는 제 말을 믿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소피아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인 것처럼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소피아가 민호 씨와 닮은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턱선? 입술 모양? 뭐든지 조은이 닮은 점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민호 씨는 기쁨에 겨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안나, 요즘 뭔가 고민 있어? 전보다 웃음이 줄었어. 그의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임신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민호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카페 일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소피아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금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약속할게. 소피아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안나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또 다시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첫째는 확실히 남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게 완전 러시아 애더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찬 눈. 이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었어요. 소피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은 소파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피아의 5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유치원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했고 러시아식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한 아이의 어머니가 소피아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러시아 인형 같아요.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완전 러시아 아이예요. 이번에 태어날 아기는 아빠 닮았으면 좋겠네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빠르게 웃음을 지으며 우리 소피아는 예뻐서 누굴 닮든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민호 씨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말은 그냥 흘려들어. 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둘째가 민호 씨를 닮으면 그럼 소피아에 대한 의심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소피아와 너무 다르게 생기면 어떡하지? 그 차이가 더 의심을 키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일상을 유지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소피아를 돌보고 민호 씨와 함께 둘째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조산 징후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건강하게 만나자.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민호 씨의 아이예요. 유전자가 똑같을 거고 닮은 점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피아와의 차이는 더 두드러질 테고. 불안한 생각이 다시 몰려왔지만 저는 강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저는 숨을 고르며 민호 씨를 깨웠습니다. 민호 씨, 아기가 괜찮니? 아가,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분만실로 안내하는 동안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함께 할게. 무서워하지 마. 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점점 강도가 세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아팠지만 민호 씨가 계속 제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틈틈이 분만실 문 앞에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고지예요. 힘주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 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보았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민호 씨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동그란 얼굴, 짙은 갈색 눈동자, 갈색 머리카락. 한눈에 봐도 한국인 아버지를 닮은 호녀라였습니다. 민호 씨와 시아버지도 그것을 알아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놀라움, 의문,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나를 닮았구나. 민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럼에도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에게 태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밝고 강인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민호 씨는 매일 소피아를 데리고 와 동생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동생이 나랑 달라요. 그 순진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도 차이가 보였던 거예요. 소피아는 엄마를 닮았고 태호는 아빠를 닮았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민호 씨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그의 태어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태호가 날이 갈수록 민호 씨를 닮아가는 반면 소피아는 완전히 러시아 아이 같았어요. 금발의 파란 눈, 하얀 피부. 두 아이를 나란히 두면 마치 다른 가족의 아이들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할 때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둘째는 정말 아빠 판박이인데 첫째는 도무지 닮은 데가 없어.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도 그 말을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갑자기 카트를 세우고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이들이 듣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사과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수다였어요. 그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항상 수다 떨기 좋아해. 그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속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정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태호가 돌이 되던 날,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소피아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시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듬뿍 안겨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 아이 사이를 오가는 것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태호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어요. 벌써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늘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워왔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내면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댁에 반찬을 전해드리러 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어 노크 후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부엌에 반찬을 놓으려던 찰나 시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그래, 둘 다 내 손주야. 절대 티 안 낼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니. 항상 잘 챙겨줘라 민호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다 부질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고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 씨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겨우 웃음 지으며 엄마가 조금 아파서 그래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민호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유산, 입양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거짓말까지. 말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갑자기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시댁에서 날 내쫓을까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살아온 제가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나, 고개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소피아가 4살쯤 되었을 때 동네에서 계속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어. 처음엔 무시했지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나쁜 놈이지 결국 친자 검사를 했어. 그리고 소피아가 내 친자도 당신 아이도 아니란 결과를 받았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예상과 다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해? 소피아는 내가 키운 딸이야. 내가 첫걸음마를 가르쳤고 첫말을 들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그의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당신은 화내지 않아요? 당신을 속였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소피아는 이미 내 딸이었어. 어떤 DNA 검사 결과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민호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민호 씨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모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배려했는지,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소피아를 내 딸로 키울 거야. 태호와 똑같이. 누가 뭐래도 피가 어떻든 상관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민호 씨의 말에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그의 따뜻한 품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사랑에 대해, 아이를 키우며 느낀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러시아에서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입양 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는 알 것 같아. 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조차도 그때의 결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하지만 그건 아직 먼 훗날의 일이야. 지금은 그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자. 그의 말에 안도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다정한 미소가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어젯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오늘 퇴근하고 부동산 좀 알아볼게. 이사할 만한 좋은 동네를 찾아보자. 민호 씨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어떤 미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일까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민호 씨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겠구나.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할 것 없다. 넌 내 며느리고 소피아는 내 손녀야. 그게 전부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퇴근하자마자 말을 쏟아냈어요. 여기 좋은 곳을 찾았어. 학군도 좋고 공원도 가까워.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야. 그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새 집을 계약했어요. 깨끗한 아파트였고 이전 동네와는 충분히 멀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속 무거운 짐들도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소피아가 방에서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금발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아이든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어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었어요. 태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자는 모습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민호 씨를 쏙 빼닮았어요. 같은 코 모양, 같은 입술 라인. 그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이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소피아는 신이 나서 자기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태호는 넓은 거실을 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민호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과거는 잊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일부였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였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호 씨는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소피아도 따라 주스 잔을 들어 올렸고 태호는 이유도 모른 채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거짓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실과 용서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아파트,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마음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소피아는 벌써 새 유치원에 적응해 친구들도 사귀었고 태호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소피아의 머리를 빗어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어요. 아빠 손은 마법손이야. 아프지 않게 빗어줘요. 라며 소피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혈연으로 이어진 부녀 같았어요. 민호 씨는 진심으로 소피아를 자신의 딸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저는 새로운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였지만 바리스타 경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러시아 악센트를 재미있어 했고 가끔 러시아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직장에서 부담 없이 제 출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 타기를 가르쳤고 저는 러시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가끔은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할 때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왜 내 머리는 노란색이고 눈은 파란색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너는 특별한 아이야. 러시아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졌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소피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의논한 결과 아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랑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어요. 소피아와 테오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고 세 번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기뻐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신이 났고 아직 어린 테오도 엄마 배를 만지며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가 또 생긴다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셋째는 시할머니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셋째 임신은 첫째, 둘째와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소피아 때는 혼자였고 테오 때는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평온했어요. 모든 검진에 민호 씨가 함께했고 태아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는 또 딸을 갖게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나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커졌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었고 특히 민호 씨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와도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싶다며 출산 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계획된 제왕절개였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호 씨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고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계셨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곧 만날 아이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공주님입니다. 의사의 말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 제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 하얀 피부. 소피아를 처음 봤을 때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민호 씨가 수술실에 들어와 아이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나, 소피아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실에서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운명 같아. 소피아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 같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름은 나탈리아로 지었습니다.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한국어로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소피아와 테오가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소피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나랑 닮았어요. 그 말에 민호 씨와 저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소피아는 아직 어려서 그 닮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탈리아가 태어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소피아와 나라의 닮은 모습은 종종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세 아이 모두 저희의 소중한 자녀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종종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과 차가움,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과 비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작은 도시에 갇힌 불안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과 실수, 거짓말과 고통이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과 용서 위에 세워진 지금의 가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나탈리아가 1살이 되던 해 저희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8살, 테오는 3살이 되었고 새아이는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금발의 소피아와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갈색 머리의 테오. 언뜻 보면 이상한 조합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어린 시절, 저는 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사랑을 주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민호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안나, 후회하는 건 없어?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물론 거짓말했던 것은 미안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제 대답에 민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이에요.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소풍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나,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안고 있던 큰 비밀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피아, 테오, 나탈리아. 세 아이 모두 저희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다른가.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민호 씨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희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안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민호 씨의 너그러움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다른 남자였다면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으로 저를 대했고 소피아를 진심으로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을 살아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짓말과 불안 위에 세워졌던 과거는 뒤로하고 진실과 용서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이 뭐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 소피아는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도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새아이의 방을 돌며 이마에 키스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 씨에게 돌아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그 말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결코 진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저, 안나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의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